산업 전략을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냐, 어떻게 새로 프레임을 짤 거냐 하면서 산업 4.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산업화 전략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산업 정책, 새로운 산업 정책 못지않게 이 노동 정책을 또는 사회 정책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제 미래부, 뭐 교육부 이런 데서 주관해가지고 산업 4.0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치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노동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4.0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같이 병행적으로 해 나가서 올 초에 녹서라고 하거든요. 그린북이라고 해서 이 녹서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어떤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녹서를 만들어서 논의를 모으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백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정책과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백서가 나올 것이다.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 앞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는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뭐 선진국에서는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학계에서부터 우리로 치면 이제 노동법 학회 이런 데서 핵심적인 어젠다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로 아직까지의 어떤 토론의 이슈는 근로시간이라든가 뭐 어떤 근무 방식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같은 좀 다소 전통적인 노동법 분야에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논의가 조금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미리 좀 다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어떤 이슈가 앞으로 고민이 되는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뭐 산업 4.0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금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 좀 당황한 게요. 이제 뭐 사실 노동법을 하면은 제일 법 분야 중에서는 제일 좀 무식하지 않습니까? 좀 육체적이고. 근데 요즘에 노동법을 하면은 최신 용어라든지 전문 용어를 모르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강의도 못 하고요, 연구도 못 하고 뭐 디지털, 뭐 스마트 센서 또 뭐 있죠, 뭐 IoT,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사실 저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컴퓨터, 저 스마트폰에 카톡이 없습니다. 이걸 막 찍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막 이 문자. 저는 항상 대답도 뭐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영어가 1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공부도 이제는 완전히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요즘 이런 용어를 안 쓰면은 잘 불러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큰 변화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쓰는 용어가 이제 우리 노동법에 어떤 엄청난 지금 이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노동법의 특히 이제 중요한 변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연화 이런 이슈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지 산업 4.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법의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뭔가 엄청난 새로운 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거냐,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노동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노동 세계의 변화가 수반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허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다루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자리 문제, 이게 뭐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보니까 1회 그 발표하신 분이 이민하 교수님인데 이민하 교수님 상당히 낙관적이신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별로 뭐 크게 고민하지 마라.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과제를 열린다. 뭐 이런. 자,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비관과 낙관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어야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해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그런 낙관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겠죠. 노동법은 특히 노동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가 뭘까? 첫 번째 테마고 지금 가장 이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새로운 근로조건 규제 방식,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 재구축, 재구성하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독일, 유럽 다 할 것 없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여기에 덧붙여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히 IT 분야에 뭐 지금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 이 IT 분야가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의 핵심 영역 아니겠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단계 이제 하드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크라우드 워킹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할 거냐?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도 발전시켜야 될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정책은 전무하다는 거죠.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끝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노동법의 가장 대표 상품이 노동조합 아닙니까? 근데 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이런 어떤 이 고용의 변화, 그 다음에 근무 방식의 변화, 기업의 변화에 수반해서 이게 노동조합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노동법의 잠식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법이 잠식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걸 그냥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을 가지고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뭐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거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현상.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이거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과 전략으로 나오는 개념은 바로 산업 4.0인 것 같습니다. 산업 4.0은 아시다시피 독일의 주요 이 산업계, 그 다음에 학계, 그리고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산업 4.0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기업을 만들고 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략을 이제 산업 정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산업 4.0 전략에 대응하여 당연히 이러한 전략 하에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도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노동 환경의 변화, 근무 조건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영역을 묶어서 노동 4.0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응 전략. 그러니까 산업 4.0 전략이 산업 정책으로서 나오고 여기에 노동 4.0이라고 하는 대응 전략을 같이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노동 세계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아마 우리 이 산업 4.0 내지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명이 이루어졌다면요. 지금까지 아마 다 그렇게 강의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근데 여기서의 이슈는 노동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 있죠. 노동 세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생각하려면 먼저 지금의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노동조합이라는 노동법의 주요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게 소위 집단적 노동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노동법 하면 근로기준법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53년에
만들어진 60년도 훨씬 넘은 53년에 만들어진 이 근로기준법 체제가 대한민국 노동법을 상징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 이슈도 근로기준법 개혁 이슈가 근로시간 통상임금, 그죠? 또 지금 뭐 어쨌든 소송도 엄청난 소송도 지금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해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 문제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산재, 고용, 뭐 우리 연금, 건강 이런 모든 이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 19세기 산업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정책들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노동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노동비 사회법 제도는 사실은 19세기의 산업화의 기초에서 만든 것이다. 그 사이에 4세대가 4세대가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사실은 1차 산업혁명 기에 문제시된 그 공장법 체제를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는 거다. 이제 사실 그런 비판 내지 좀 이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비, 사무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다 대체가 확대되고 있고, 이제 로봇 기술이 발전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인간과의 어떤 상호 협력도 가능해지는 그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투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더 유연해지고 원격 데이터 컨트롤을 통해서 탈중심적 조직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기업이 중국의 생산 공장은 독일에서 통제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베트남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시안도 있고. 근데 상당수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 통제해요. 그러니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은 기사에는 뭐 애플 있죠. 애플의 생산 기반인 폭스콘에서 거의 뭐 인력을 거의 뭐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노하우도 보호하고 국내에서 통제를 하니까 원격적으로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맞춤형 각 지역별로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술적 혁신이 노동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인터넷이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제어 시스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생산 조직을 어떻게 유연화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이미 현실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노동 조직이나 노동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전통적인 어떤 이 정적인 노동 분업적 생산 방식, 여기서 누가 일하고 있는 하나의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노동 분업적 생산 방식. 우리가 과거에 뭐 테일러주의, 뭐 포디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인간과 로봇,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역동적인 어떤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바뀌긴 한 것 같은데 딱 손에 잡히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새로운 노동 조직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생산 조직, 노동 조직이라는 것이. 근데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바뀌면은 노동 조직의 새로운 현상은 불가피한 결과물 아니겠느냐. 그리고 노동 시장에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이건 뭐 좀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하는 직업들은 점점 이제 대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급진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잘 몰라요. 아까 뭐 다른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도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고, 실제로 정말로 일자리가 많이 상실되는지 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또 일어나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당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겠지만, 또 다른 일자리들이 이를 대체해서 아마도 경제적 사회적 변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나게 발생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좀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바뀔지, 어쩌면 저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대선도, 미국 대선도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충격적인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기사만 늘 선택해서 보게 되는 그런, 아마도 이것도 아마 분명히 지금 엄청나게 바뀔 텐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완충지대가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다수 이제 은퇴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완충 장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압력을 완화하고 사회적인 어떤 교차 없이도 기기에 의해서 대체 가능한 어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없었다면 지금 굉장히 경직적인 어떤 경착륙의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참 여러 기여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의 변화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경제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10월 초에 이제 독일의 저명한 노동법학자를 초대해서 이제 한독 노동법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첫 주제를 독일의 이제 노동 4.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 또 저도 많이 참고하고 같이 또 디스커스해서 이제 좀 발전시킨 내용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이 노동법의 핵심 개념이 이제 기업 사용자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있어야 어쨌든 법을 지켜라 하고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 건데, 사용자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수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수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일정한 강제를 이제 가하는 거죠. 근데 1947년에 회사의 본질을 쓴 로나드 코즈라는 사람은 이미 그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기업은 거래 비용의 감소를 위한 조직이다. 이미 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디지털화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화는 다른 여러 다양한 거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자기 인력,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을 가진 그런 거대 기업이 필요하겠느냐. 이미 이거는 1세기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던 현상들이고, 지금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사용자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과거에는 기업주가 사용자지요. 기업에 대해서 노동법 적용을 강제했단 말이에요. 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니까 기업이. 근데 점점 기업이 사용자를 두고 있지 않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이 프리랜서들을 고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은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실제로 여기 와서 일하는 자는 전부 다 프리랜서고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아마존, 우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뭐 다른 거. 자, 요거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노동법이 결국은 잠식되어 버린다. 노동법이 형이화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원초적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프리랜서에 대해서 저도 용어를 처음 공부했습니다만, 긱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긱 이코노미는 매경 시사용산이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재즈곡이 사실 우리도 보면은 왜 악단들, 연주자들, 이게 전부 다 옛날 초기 프리랜서 형태죠. 초창기 프리랜서 형태. 우리도 예전에 보면 KBS 전속악단, 뭐 MBC의 마상원가가 뭐 옛날 기억이 나요. 새롭게 살고 묘기대행진하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쓰거든요.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입니다. 그죠? 뭐 스트링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이미 1세기 전에도 이런 형태로 프리랜서들이 이제 프리랜서 일자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긱 이코노미가 이제 21세기에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긱 이코노미 하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의 어떤 양산,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양산,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현실 속에서 결국 노동법은 적용 대상을 잃어가고 있는, 보호 대상도 잃고 보호해야 할 주체도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플랫폼으로서 기업만 존재합니다. 아마존, 고유한 기업 활동을 스스로 축소, 제한하고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조직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면제받는 거죠. 자기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좀 도전과 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버에 대해서 영국에서 이제 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또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 애플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기업은 상당한 범위에서 노동을 분업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도급 계약, 사내 하도급 등등 거죠. 이런 도급 및 위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외주화, 아웃소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외부 기업을 투입하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 문제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해소되기는커녕 축소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이런 외주화의 현상들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10년 이상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과거의 노동법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만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판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방법,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진다는 거죠. 자, 뭐 일자리 변동은 우리 호 박사님께 다음 주에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이게 이제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분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전망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 노동부에 보면은 대체로 저수면 분문의 한 12% 정도만이 이 자동 로봇, 그 다음에 AI 등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IAB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 고용정보원 같은 그런 국책 고용 정보를 주로 다루는 연구소인데, 여기에 따르면 2025년 한 10년 정도에 한 49만 개 일자리가 소멸하는 대신에 43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성이 돼서 되고, 2030년까지는 약 70만 개 일자리가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멸, 생성, 전환.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25년까지 그렇게 소멸되는 양은 한 4% 이내로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낙관적인 전망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비관할 만한 전망은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멸되는 일자리는 적고, 다만 새로 생성되거나 전환되는 일자리에 부합하는 직무기술과 능력을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노동법의 대응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선 기존 근로자를 위한 보호를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평생교육 강화,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ICT 활용 능력 개선,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냐. 그냥 근로자 보고 돈 줄 테니 알아서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의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보호 내용으로서 목록을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고민거든요.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교육휴가제도라든가 이런 유급휴가를 갖다가 교육 목적으로 쓰게 하는, 또 안식년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슈가 제기될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면 그게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겠죠. 근로자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휴가도 주고 안식년도 주고 했으면 너도 그게 맞춰서 퍼포먼스를 내라. 그걸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요즘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통상해고 문제, 성과 문제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바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는 만큼 내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용어는 지원과 요구,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당근과 채찍, 이런 식의 근로자에 대해서 요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정리해고라고 이야기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현대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로봇 등장하죠. 각종 AI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걸 둘러싸고 엄청나게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A라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이게 적자가 나야 되느냐,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서 도입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를 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이유를 대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어떤 입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건 어차피 이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현실이 되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기업에게 무엇을 요구할 거냐? 불가피하다면 이것을
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 대안이 뭐냐를 사용자한테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화나 인공지능 도입에서 일자리가 감축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구체화시켜 줄 거냐 말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기업의 전직 직원 훈련 제도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일종의 바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이거는 더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소셜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로 말미암아 아까 교육도 받고 이렇게 막 전직 직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전화 훈련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서 일자리를 뺏겨야 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건지 이런 플랜을 작성하게 만들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만드는 그래서 좀 질서 있게 그죠? 일자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의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경영적인 어떤 결단,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건다는 것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거지향적인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규제 방식이 아니겠느냐. 자, 새로운 근로조건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근로시간 근무장소의 경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일을 하죠. 밤에도 일을 하죠. 이제는 뭐 모든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서 그죠?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어서 휴가지에 가서도 일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이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적용 영역은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그런 단계다. 근데도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를 어떤 취업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근로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이걸 우리는 사용종속관계, 지휘명령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느냐 하면 있다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가지고 모든 노동법상의 보호를 강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아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모든 노동법적인 보호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all or nothing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19세기 방식이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근로시간과 장소, 구속성을 중시하는 이 규제 시스템은 19세기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그 규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든가 사무직 근로자한테는 안 맞는 게 많은 것이죠. 옷이 서로 다른 거죠. 옷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여기에 그냥 계속 옛날 옷을 그냥 계속 사람 몸에 맞춰서 입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계속 그냥 근로기준법 체제에 우겨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잖아. 사무직 근로자들은 이미 막 근로시간 방식이 다른데 전혀 그래도 지키잖아. 할증임금 축대하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맞죠. 안 맞으면 이제 옷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제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간, 장소를 넘어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 저임금 부분에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제로 아워 컨트랙트, 0시간 근로 계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계약서에 보통 보면은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안 쓴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은 그냥 제로예요. 그러면 언제 일하느냐? 전화하면 일하는 거예요. 나와라 하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요기요 요즘에 뭐 배달의 기술 다 따지고 보면 0시간 근로계약의 전형적인 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0시간 근로라는 거는 이러한 어떤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대리기사도 마찬가지죠. 뭐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연락 호출 오면은 뛰어가는 거죠. 퀵도 마찬가지고. 대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 특히 저임금 부분, 저숙련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늘어나죠. 보상 없는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근로 시간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대개 이 부분이 저임금화되죠. 그렇게 되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이 격차, 빈부격차라든가 특히 저임금 섹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빈곤화되는 그런 계층이 늘어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전문 노동법에서는 호출부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특히 저임금 부분에서 상당히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장소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재택근로라든가 텔레워크, 멀티태스킹, 유비쿼터스 모드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텔레워크, 스마트워크, 우리는 스마트워크라고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가면 뭐 다 그저 만들어주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업장 중심적 노동에서 이제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노동.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로시간 개념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 가는 노동이 나타나고 장소 개념을 벗어나서 나타나는 그런 노동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네트워크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버리는 그런 또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경계가 완화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불가피한 변화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 문제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노동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뭘까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과연 이게 지금 일한 현실과 이게 부합되는 거냐? 여전히 우리는 1일 8시간 근로제를 가지고 있죠. 9 to 5, 9 to 6, 그죠?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시스템에서 어쨌든 8시간만 넘어가면, 4시간 넘어가면 50% 할증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죠. 휴게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분명히 재택근로, 텔레워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 전문직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 직원은 사실은 이게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는 잘 안 지켜집니다.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 근무제 지금 거의 뭐 몇 프로 되질 않습니다. 실제 채택한 사업자는요. 이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화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업무가 필요한데 그게 상응하는 유연한 노동법의 적용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과 생활의 양립,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다수의 이 직원들은 밤 8시, 9시, 10시, 11시, 12시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휴일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기업의 상당수의 중견 일꾼들은 일요일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충분한 휴식 시간도 부여되지 않고 결국 노동농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성 질병이 확대된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로부터 이 사용자들의 부담이나 불필요한 어떤 뭐 충돌,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 문제가 지금 대법원 전원합치 지금 계류 중이죠. 그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것도 아마 성과가 통상임금 못지않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근로기준법의 어떤 경직적인 운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입을 안 하죠. 왜? 연장 근로에 따른 할증 임금의 이익이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차라리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많을 때는 그냥 연장 근로로 가서 할증 임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 노동 강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민 의원께서 뭐 6시 이후 카톡 금지법 이런 것도 발의하시죠. 근데 아마도 처음에는 강하게 발의하시다가 나중에 노력운동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노력운동은 사실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아마 그 보좌관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러실 자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아마 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자, 앞으로 저는 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는 성과와 결과 중 요즘 성과 연봉제가 큰 허들입니다만 성과와 결과 중심의 개별 계약 형태가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별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감소되지 않겠는가, 구별하는 그 근거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노동법적인 대응 방안으로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루 1일 8시간이라는 것을 거의 도구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연장 근로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독일만 하더라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칙을 두고 있는 독일만 하더라도 근로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봐줍니다. 그렇게 대응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입금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 근로가 부득이하다면 이제는 금전 보상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근로자에게 최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주자. 그러니까 차라리 휴가를 줘라. 일을 많이 시켰으면. 그게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에 더 기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아직 우리가 근로자들이 세팅이 안 돼 있죠. 리셋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돈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휴식보다는 요걸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제 그 관념이랑 가치를 바꿔줘야 되겠다. 재택근로 텔레워크와 같은 그런 근로시간 단주 제도를 대상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대상이 적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유연근무제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이미 선진국 유럽에서는 다 적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안티 스트레스 이런 어떤 이 건강에 대한 배려, 검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뭐 신경민 의원은 6시부터 했지만은 저는 그거는 좀 과하고 적어도 야간 시간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 시간대는 6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건 법으로 야간 근무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적어도 밤 10시 이후 시간에는 업무 관련 연락 정도는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면 교대제로 파타임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집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을 맡겨야 된다면 그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운영에 대해서 이제는 법이 일방적으로 픽스하지 말고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을 좀 확대시켜주자.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문제도 좀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런 좀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 노동법이 잠식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영역으로 비근로자 새로운 취업 계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긴 이코노미 말씀드렸고 온디맨드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프리랜서, 솔로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솔로 자영업자라는 건 디지털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러한 솔로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봐서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해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체 협약에서도 제외되고 여기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저소득 사업자들이 여기 주로 이제 대거 편입이 되어 있죠. 올해 8월 현재 약 570만 명이 우리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이 통계청 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700만 가까운 그런 우리 이제 자영업 시장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자영업자만 23% 정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러한 어떤 이 디지털화 산업 4.0에 의해 가지고 디지털 기반을 가진 1인 사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능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에 최근 10년 동안에 이러한 디지털 기반 솔로 자영업자 규모가 거의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아까 말씀드린 IT 분야에 그런 어떤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앞으로도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솔로 자영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요,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택배 기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레미콘 기사라든가 골프장 캐디라든가 뭐 있죠, 한 6개, 8개 업종 지금 우리 산재보험 적용받고 있는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속성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주에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레미콘 기사하면 3표 레미콘 하면 거기에 주로 그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기가, 노동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실 노동법 적용이 좀 용이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근로자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그룹인데 솔로 자영업자는 그러한 존속성이 없습니다. 거의 유목민처럼 디지털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이 사업주하고 계약을 맺고 저 사업주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은 지금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노동법 적용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그리고 사회정책도 우리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지역가입자 정도밖에는 아닌데 가입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가입하려면 이게 또 세금 관계가 또 이게 또 밝혀져야 되니까 지금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3.3%만 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12%, 22%, 33% 근로소득세를 또 물어야 되니까 사실 이분들한테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사회보험에도 세원이 포착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도 상당히 이제 주저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구가 이 그룹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불안정 디지털 자영업자들이 확산된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디지털 프리카리아트라고 프리카리아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프리키어리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라는 용어에다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합성시킨 겁니다. 플렉스큐리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플렉시빌리티, 스큐리티. 그게 1990년대의 합성 언어였다면 지금의 합성 언어는 프리카리아트라고. 그러니까 이를 불안정 디지털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그룹들이 이제 아까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IT 기반의 그런 어떤 솔로 자영업자의 확산과 동시에 이 중에 거의 아마도 실제로 성공하는 그룹들은 이제 그 안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솔로 자영업자 이들은 뭐 거의 성공 시대로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한 10% 될까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거의 뭐 10대 90이라고 하는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라들마다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거냐, 이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가 영국의 우버 기사의 근로자성 판결이죠. 두 명의 운전자 우버를 상대로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우리 영국의 중앙노동법원이 휴가, 병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즉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미국에서 작년부터 우버 기사들의 노동조합 단체 설립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뉴욕의 우버 기사 조합 결성을 허용한다든지 캘리포니아에서도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사용자를 상대로 우버를 상대로 교섭을 하게 인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이 이미 15년부터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영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죠.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법정 분쟁을 이어나갈 기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버 측은 해당 38만 명 운전자들에게 1억 달러를 주는 화해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미국 연방법원,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만약에 우리는 아직 우버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의 기술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정말 저임금 섹터에 아까 제로 아웃 컨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근로자 소송을 전부 다 대거 밀고 나온다면 그 앱 운영 기반의 플랫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과연 어떤 영향, 파급표를 줄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지 산업 4.0 기반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산업 전략을 끌어나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될지 가속제가 될지 저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솔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취업 계층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한편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제3에 대한 쪽으로 고민이 이루어지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한국보다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노동법 적용은 상당히 굉장히 유연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로 임금 교섭하듯이 그냥 뭐 단가 교섭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뭐 파급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도 보면은 법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고용권법은 인플로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워커에 대해서 적용해요. 워커는 그냥 취업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소위 제3지대 근로자도 아니고 순수한 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모호한 회색지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률들을 몇 개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기사들이 아마 기자들이 용어를 과격하게 써서 그렇지 제가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워커 정도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플로이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일부 노동법 분야의 일부 뭐랄까 제도를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솔로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l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근로자가 되면 모든 걸 다 적용을 받아요. 근로기준, 노동조합, 산재 뭐 할 것이 모든 거죠. 풀 패키지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근로기준부터 근로자가 아니면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지금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다라는 거죠. 중간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전통적인 우리 사회 안전망, 산재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보험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보험도 그렇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도 결국은 근로자, 과거 19세기 근로자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빅이코노미 할 때 솔로자영업자 형사는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안전망 그리고 노동법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의 상태를 잠식시켜버립니다. 저는 사실은 노동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취업자들이 노동법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 공부하는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을 좀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릇에 데리고 들어오기는 무서운 거죠.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 개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급적 노동법의 영역의 일부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이나 미국처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의 고민을. 그렇기 때문에 우버기사 판결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법원이 재판한다면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지금껏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을 지금 허용받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노회는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고용보험 적용 확대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 자영업자는 특구로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림이 떡인 거죠.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그러니까 솔로 자영업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법의 적용 대상자예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법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기업 규제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 노동법의 일부 보호 가능성도 좀 열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솔직히 우리 근로기준법 체제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법을 쪼개놔야 되는데 법을 쪼개놓고 적어도 이 근로시간법에는 누구도 들어와라, 최저임금법 누구 들어와라 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도한 것이 소위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좀 적용하게 해주는 그런 시도를 하자.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특고만 생각을 했는데 특고를 넘어서서 솔로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정책이 노동자 사회보험의 표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비록 소수로 제한되긴 하지만은 자영업자 집단들을 공식적으로 사회보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온 거죠. 대표적인 예가 소위 이제 우리가 그러는 장인들, 그 다음에 농민, 예술가, 전문 자유 직업 종사자들, 특히 의사, 치과의사, 바리스타, 공공연 이런 데에서는 장애, 무력, 유족부의 특수한 어떤 사회보험 체계를 개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분야가 사실 굉장히 약하대.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처음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속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립예술가들을 위한 독일 사회보험 체계에 보면 예술가들에게 근로자와 같은 조건에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여분을 내게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근로자 보험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사회보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오스트리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시키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과격한 레디컬한 그런 방안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이나 우리와 비해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좀 레디컬하게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크진 않는데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독일 방식의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사회보험 보호 방안을 특수한 체계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다 여기 이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행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원적 구조는 엄격한 근로자성 심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되어야만 보호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여기에 근로계약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하다. 우리는 지금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지역규칙 아니면 단체협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해주는 거죠. 근로조건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동법의 어떤 기본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 일본의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근로기준법을 분리시킨 겁니다. 노동계약법과 근로기준법. 굉장히 이게 비록 시장은 지금 보면 뭐 아주 몇 개 종은 안 됩니다만 17개, 한 20개 종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변화가 이 노동법의 큰 하나의 어떤 아주 엄청난 변화를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율적인 근로조건 형성이 가능한 근로계약법을 제정한다면 비록 근로기준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업자라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법으로 보호 영역을 확대시켜가지고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계약법이 만들어준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가사사용인 우리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가구에 가서 일하잖아요. 개인 가구를 갖다가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장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요.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근데 근로계약법을 제정하면 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니까 공정성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로계약법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여기에 솔로 자영업자하고 사업주하고 체결한 것도 일종의 고용계약 유사의 어떤 그런 계약으로 편입시켜주면 어떤 최소한의 공정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노동법 적용을 좀 탄력해야 되겠다. 사업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이 자동화인데 저는 최근에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노동법 문제 없나요? 그건 대답을 안 해요. 아이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이쪽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뭐 4인 뭐 5인 되게 그러잖아요. 소규모 스타트업 하는 사람. 근데 뭐 제대로 수익 구조가 납니까? 처음에? 임금 체불 얼마나 많겠어요? 최저임금 제대로 줄까요? 나중에 성공하면 말이지 스탁 옵션 줄게 뭐 이렇게 되게 후불 약속이지 미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받더라도 근로시간 지켜지는가요? 밤새 일하는 거죠. 나중에 퇴직금 줄 수 있나요? 그만두면? 해고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우리 노동법은요 일단
일단 사업으로 등록하고 신고하면 무조건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해고 준수해야 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그죠? 임금 체불하면 안 되고, 최저임금 줘야 되고,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다 준수해야 되고, 휴일 근로시키면 안 되고, 야간 근로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맞나요? 현실하고? 현장은 완전히 따로 돌아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해요. 4인 이하로만 하죠. 왜? 조금이라도 회피하려고.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고 이게 부합됩니까?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해요.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느냐? 허들을 높입니다. 5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고 독일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태리 1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스페인은 아예 50인 이하 사업장은 1년 동안은 해고 보호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사업장 규모를 가지고 일종의 유연성을 실현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문턱조항이라고 합니다. 문턱조항. 노동법이 넘어가려는 문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간제는 2년이죠, 2년.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 동안, 2년 뒤는 무조건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신규로 사업을 만들 경우에는 4년 동안은 기간제법 적용을 안 해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노동의 전통이 더 강하고 노동조합의 파워가 강력한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든 신규 사업자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동법이 약간 후퇴해주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성공하면 그때부터 노동법을 100% 적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노동법은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안 할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위반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감독 들어오고 해서 그냥 쪽박 차는 거죠. 굉장히 비생산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의 효력을 좀 상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100%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근데 필요하면 회사마다 근무 환경이나 방식이나 업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체 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좀 제외받는다든지 좀 다르게 규율한다든지 좀 이런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근로자나 지역자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노사 자체를 좀 현실화시켜보자. 지금 계속 격차 문제 이야기하는데요. 차별시정만 제대로 작동되면 격차 해소될까요? 이미 기업은 차별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전부 다 세팅을 새로 했잖아요. 직군 분리, 비교 대상 근로자 없애고, 그렇죠? 직무급화시키고 모든 게 지금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이게 뭐 정규직 월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차별시정제도 때문에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분배 구조예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조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전체 파이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같이 나눠야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아예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너희들은 거기서 교섭해라. 우리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받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줄 거냐. 지금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수의 학자들이 소위 종업원 대표제도를 통해서 한 사업장 안에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대표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자와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노조 전용률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노조 없는 사업장이 거의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1인 사업자들을 위한 노동법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 적용을 탄력화시켜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적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이게 서로 균형성을 갖지 않겠느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근로기준법도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적용되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공동의 작업 장소이자 사실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령인 거죠. 거기 가면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근로자들은 한 사업장 안에서 공통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우드워킹. 장소가 없어요. 혼자 집에 가서 해도 되고, 어디 스마트 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 장소 구입받자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형용화된 거예요. 사업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됩니다. 집단성이 약화되겠죠, 그 결과. 그러니까 기업은 근로자를 외부로 이동시키고 결과만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은 사업을 축소시킵니다. 스몰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대기업이라는 방식은 이제는 앞으로 점점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사업이 스몰화되면 노동조합의 조직도 스몰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조직률은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원격이라는 게 이때 원거리라는 것은 국제입니다. 국외, 외국으로 이제 다 근로자들 갖다가 외국에서 채용하는 거죠. 하청 기업에게 필요한 기업 자금을 분산시키죠. 이게 전부 다 아웃소싱 공급돼야 되니까 독일에서는 기업을 가상기업화하고 사업 수행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법인에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사용자가 돼서 다 알아서 네가 다 처리해라. 너는 결과만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이런 것들은 기업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없는 기업을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인력 운영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감수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4차 산업혁명의 기업의 대응 방안이죠. 그 결과 노동법의 집단성이 위협이 되고 연대성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은 어떻게 이 사용자는 어떻게 새로운 전략을 짜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봤더니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우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사용자, 기업은 직접 폐쇄로 대응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기업은 아웃소싱이나 도급계약과 같이 기업을 재조직해가지고 대응합니다. 직접 폐쇄할 필요가 없어요. 아웃소싱에서 다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2013년에 독일의 아마존의 이 물류 유통센터 한 10,000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데 거기서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했더니 직장 폐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유통을 인근 나라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로 보내서 거기서 다 배달시켜. 그러니까 10명의 일자리, 10,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이 할 수가 없어요, 파업을. 전통적인 자기 수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대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강성노조가 없는 것으로 사업 입지를 갖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되버렸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뭐 일부 동남아로 좀 다 보내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독일의 이게메탈이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입니다.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200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노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200만 명 중에 연금 수령자들이 상당수 늘고 있죠. 새로운 신규 조합원들은 들어오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이 은퇴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줄어들까봐 연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가 좀 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을 테니 조합비를 낼 테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하나의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은 1사업장 1노조 그리고 딱 자신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금속노조가 조직하는 사업과 또 연합 서비스 노조가 조직하는 사업장이 딱 명확한데 금속기업에 예를 들어서 가치 창출 체인에 포함된 독립된 협력기업이 있잖아요.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금속노조 산하가 아니에요. 서비스 연맹 소속인데 여기까지 금속노조가 관할 범위를 포섭을 시켜요. 그래야 이제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대상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하고 노조 간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깃발을 꽂으려고 하느냐. 산별 노조 간에 생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약화되니까 사실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은 굉장히 불길한 현상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노동조합을 죽이는 게 노동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로자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노동조합을 없애라 이런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근로자 연대성을 유지하려면 노동조합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가 지금 내려졌다. 우리나라 이 고민 하나에 우리 노동조합이 자기들만 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세대에 자기가 정년할 때까지만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려 안 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 노동법의 재앙이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대응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시간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